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이고 여성으로는 아직 많지 않은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여성분들에게 의뢰가 많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던 중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은 1년 전입니다. 저는 휴일에 혼자 카페를 돌아다니는 것이 취미였어요. 그럴 때 옆자리에 앉은 게 남편이었고 제가 떨어뜨린 티스푼을 주워준 게 첫 만남이었어요. 남편도 혼자 카페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듯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이상형이었는데 오똑한 콧날에 키도 크고 잘생겨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남편과 카페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눈 게 계기가 되어 순조롭게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작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과는 달리 저는 너무 바쁜 변호사였습니다. 점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갔습니다. 계속 시간 내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너무한다. 결혼한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신혼여행을 못 간 게 말이나 돼. 그리고 예전보다 계속 비행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경비는 내가 많이 부담할게. 우리는 여행 책자를 보며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반대로 여행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도 비쌌고 괜찮은 숙소 예약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남편은 점점 짜증이 났고 저는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행이 오래 걸린 자책감 때문에 사과밖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한둘이 아니야. 이래서 제대로 계획 세울 수나 있겠어? 진짜 이럴 거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걸 그랬어. 진정해. 남편이 거침없이 속마음을 말해 저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는 어느 정도 합니다. 제가 기념일이나 그런 걸 잘 못 챙기긴 하거든요. 전 여자친구는 그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했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장 중요한 신혼여행을 아직도 못 가고 있다면 어느 누가 화가 안 나겠어? 미안해.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 가끔 저를 비교했습니다. 이럴 거면 전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그랬냐고 따지고 싶지만 평소에는 잘 대해줬기 때문에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 그런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익힌 기술이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된다면 견디기 힘들긴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다음에는 정말로 괜찮은 거지? 다음에 또 계획에 차질 생기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남편이 압박을 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신혼여행 일정을 취소했는지 기억도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남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미안함이 있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한들 갑작스럽게 의뢰나 지명이 들어오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기가 저에겐 경험을 쌓아가는 중요한 시기라 많은 경험과 실적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이걸 남편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이 이해하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벌써 2달 전에 휴가 신청해놨어. 이번에는 정말로 갈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일단은 이해를 해줬습니다. 우리의 여행 계획은 조금 삐걱거렸지만 나름 순조롭게 진행됐고 목적지는 하와이로 결정되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급한 부탁이었어요. 저는 실적을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의뢰인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의뢰를 수락했어요. 여보 미안해. 지금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 오늘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기로 약속했잖아. 아 맞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거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 곳이어서 남편이 예약을 잡았다고 기뻐하던 레스토랑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나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어쨌든 미안해. 됐고, 그렇게 일이 중요하면 그렇게 계속 일만 하면서 살아.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내가 벌어야 생활이 되지. 당신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그래. 저는 무심코 속마음을 말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일을 금방 그만두는 버릇이 있어서 한 곳에 꾸준하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재취업한 지금의 회사는 일이 쉬운 대신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이 집의 월세가 120만 원입니다. 2명이 살지만 월세는 거의 다 제가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지 않으면 애초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안 되는 겁니다. 날 깔보는 거야? 변호사라고 잘난 척하는 거 밥맛이야.
사실이 그렇잖아. 지금 한창 바쁠 때인데 이럴 때 벌어놔야지 언제 벌겠어? 일단 사무실에 좀 갔다 올게. 싸우던 중이었지만 급히 대화를 마무리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까지 배웅해주는 남편이지만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의뢰인 여성분이 앉아 있습니다. 저와 의뢰인은 형식적인 자기소개를 마치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약혼까지 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고 이 남자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나 휴가 같을 때도 안 만나주거든요. 저희가 만나는 건 대개 평일 밤이에요. 주말에는 절대 안 만나고 함께 여행 가는 것도 일절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다른 여자가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우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남자친구 이름과 사진 같은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여자는 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놀라는 저를 보고 의뢰인은 신기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몸이 굳었던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이마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기, 괜찮아요. 땀이 나자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생년월일 및 인적사항 모두 여기 적힌 게 맞죠? 제 질문에 모두 맞다고 하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듣고 저는 생각한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서서히 놀라는 표정으로 변해가는 의뢰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자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너무하지 않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아까 사진 보여주셨을 때 설마 했는데 인적사항이 모두 맞으니까요. 제가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을 무렵에는 오히려 그녀가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천벌 받아야 해요. 저랑 결혼 약속까지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여자를 농락한 남자는 심판해야죠. 지금부터 증거를 모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정신력이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싸워요. 네, 같이 복수해요. 다른 일거리는 없었기에 상담을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집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디 나갔나 싶었는데 거실 테이블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2, 3일은 집에 없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다시 테이블에 놓으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은 건 조금 전에 의뢰인이었고 남자친구를 조금 전에 만났다며 증거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언젠가 결혼하자는 말까지 들었다면 더욱더 힘듭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에게 농락당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갈대처럼 아직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3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제가 집에 돌아오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돌아온 것 같아요. 현관을 들어서니 집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안방 쪽에서 말소리가 들리길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남편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쟤한테서 다 쓰게 할 거라서 괜찮다니까. 그냥 위로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와도 돼. 안방에 들어가니까 남편은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대화 내용이 마치 저를 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있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듯 저를 돌아봅니다. 나중에 다시 걸게.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놀랬잖아. 인기척을 내야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노려보는 남편에게 겁이 질린 저는 얼떨결에 미안하다고 반사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그건 그렇고 대화 내용 엿들은 거야? 남편은 저를 의심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말소리는 들렸지만 내용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런데 3일 동안 어디 갔었어? 내가 어딜 갔겠어. 출장 갔지. 저는 궁금했던 것을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남편은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물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회사 가방은 집에 계속 있었어. 가방은 다른 거 썼을 수도 있지. 지금 따지는 거야? 저번에 레스토랑 못 가서 안 그래도 화나는데. 그건 저번에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쨌든 미안해. 미안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경우 위약금이랑 위로금 몫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책정되지? 라며 변호사인 저를 상대로 바보 취급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나 변호사야. 지금 나 바보 취급해? 변호사라고 또 잘난 척하네. 그렇게 변호사 놀이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해. 너가 마음대로 내 계획들을 망쳐놓잖아. 내가 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한다고 그런 건데. 당신이 계획 세웠다고 해서 뭐든지 다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진짜 너랑 결혼한 거 후회된다. 저는 남편이 결혼한 게 후회한다고 말한 게 두 번째라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결혼한 거 후회돼? 글쎄, 잘 모르겠네. 아까는 후회한다더니 신혼여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싸우지 좀 말자. 그러니까 위로금 300만 원 주면 봐주겠다니까? 지금 너 때문에 충격받아서 회사 가기 싫어. 300만 원이면 월급보다 많고 한 달 놀 수 있잖아? 초등학생도 안 할 법한 말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아내인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이나 남편과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들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300만 원 주면 허튼 데 쓰지 말고 호텔을 더 좋은 데로 예약해. 이왕이면 유용하게 써야지. 저는 남편이 양보하지 않을 것 같아 다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내 말 들었어? 나 일하러 가기 싫다니까? 변호사라서 돈 잘 벌잖아. 호텔은 이거랑 별개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잖아. 남편의 말에 따르면 오로지 제 돈으로 마음껏 여행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 모아놓은 돈은 있어? 없는데 내가 돈을 왜 모아? 뭐? 그럼 신혼여행 비용은 어떻게 하게? 너가 돈 모아둔 게 있을 거 아냐? 나는 친구 만나서 한두 잔 하면 월급 금방 다 써버려. 나한테 위로금 줄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전액 부담해. 그리고 호텔은 알아서 업그레이드 해둘게. 이때 남편의 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해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오면 돼요. 전화는 단 1분 만에 끝났어요. 누구야? 엄마야,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정이랑 예약 같은 건 다 내가 다시 수정할 테니까 당신은 잔말 말고 경비만 잘 내줘. 남편은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의미를 모른 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위한 신혼여행이고 나는 남편의 ATM인가? 하는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주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보다 하는 것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전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여행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묵묵히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만 3개입니다.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3박 4일 아니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제 온 것 같네. 저는 남편의 대답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엔 시부모님과 새언니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갈 거야. 싫으면 혼자 살던가. 잠깐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모처럼 하와이에 가는 거니까 우리 가족도 데려가고 싶었어. 이럴 때 아니면 해외에 나가기 힘드니까. 그래도 그렇지, 신혼여행으로 가는 거잖아. 원래라면 그렇긴 한데 너가 몇 번이나 변경해서 이제 그런 건 감흥 없어. 그냥 내가 계획 다 했으니까 얌전히 내 말 들어. 불편할까 봐 호텔 방은 다 따로 잡아뒀어.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예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화면에는 남편 이름으로 럭셔리 호텔이 5음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1박에 25만 원인 방이 5개니까 1박에 125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미리 말도 안 해주고 지금 장난해? 장난하는 건 너잖아. 너 때문에 계획을 몇 번이나 바꿨는데 사람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니까 경비나 내놔. 남편은 막말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시댁 식구들은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사전에 말을 해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 욕도 했을 것 같네요. 원래도 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시댁이었는데 더욱 미움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태도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댁을 보고 뚜껑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땡땡씨, 계획이 생각보다 많이 앞당겨졌는데 지금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오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전했더니 마침 근처에 있었다며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와 전화를 마치자 남편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상대방한테 땡땡이라고 했어? 맞아. 그렇게 불렀는데 왜? 아는 사람이야? 진실을 다 아는 저는 남편을 휘둘렀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안면이 창백해진 남편을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갑자기 얼굴이 창백한데? 그리고 며느리는 하와이에 보내주겠다고 한 거 변함없는 거지? 어머님,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땡땡씨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거실로 함께 들어오니 남편이 넋이 나간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결혼하겠다던 땡땡인데 이런 곳에서 볼 줄은 몰랐네요. 당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 질문과 갑작스러운 그녀의 출연에 시댁 식구들은 영문을 모르는 눈치입니다. 한편 남편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이분이랑 결혼 약속도 하고 만날 땐 세상 좋았죠? 저는 단번에 진실을 들이댔습니다.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냐고? 이분은 제 의뢰인이에요. 당신의 행동이 수상해서 저에게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당신인 줄은 몰랐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 느껴봤어? 이제 어떻게 해줄까? 난 꼬리 친 적 없고 저 여자가 날 꼬신 거야? 당신 미쳤어?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그걸 누가 믿을 것 같아? 그리고 유부남이란 건 왜 속인 거야? 여자를 농락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하잖아.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 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지금 이 상황 어쩔 거야? 아니에요. 이거 다 모함이에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땡땡씨가 의뢰해왔을 때 사진을 보고 당신이란 걸 알게 되면서 모든 걸 다 말하고 돕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아마 증거가 많아서 빠져나가기 힘들 거야. 그리고 이런 거 내 전문인 거 알지? 신혼여행도 미루면서 개처럼 일하느라 당신 같은 남자는 어떻게 조져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디 한번 나한테 탈탈 털려볼 거야? 까짓것 할 테면 해봐.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누가 변호해줄 것 같아? 돈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대면 되는 줄 아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순 없지. 얼른 진심으로 사과해. 당신 마음대로 모든 계획 세워놓고 나 때문인 것처럼 말한 것도 사과해. 저는 사과도 필요 없고 법으로 다 청구할 거니까 두고 봐요. 그리고 두 번 다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동네방네 소문도 내줄게요. 여보, 미안해. 그냥 나는 잠깐 기분 전환만 했을 뿐이야. 이거 말곤 다른 뜻은 없었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진심 같지도 않고 당신이랑 어울리지 않는 사과네. 나를 ATM처럼 취급하고 안 들켰으면 계속 한눈 팔았을 거란 거 모를 것 같아?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 제가 되묻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과는 이혼이야. 귀찮지 않게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당연히 위자료도 알아서 다 청구해 줄게. 그리고 신혼여행은 영원히 취소야. 또 취소야. 남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이없게도 아직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모두 다 당신 명의로 예약해놨잖아. 그러니까 다 함께 하와이 가서 놀다 오면 되겠네. 어차피 지금 환불하면 얼마 못 돌려받을 텐데 당신 돈으로 다 모시고 다녀오면 되겠네. 그러자 남편은 이제야 깨달은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예약한 것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남편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내 다리 만지지 마. 제 눈을 본 남편은 천천히 손을 떼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그녀와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남편과 여행 다녀오세요. 저는 이제 이혼 절차 준비해야 해서 함께 못 가요. 며느라,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아들이 용서를 빌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시부모님은 저에게 용서해주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하고 있고 용서를 빌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결국엔 제가 배신당했는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저희 집에서는 소중한 딸인데 저희 부모님은 용서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한테 땡땡씨 거랑 내 것까지 합쳐서 내용 증명 보낼 테니까 나중에 잘 읽어보도록 해. 여행 잘 갔다 오고 이 집은 내가 계약했으니까 돌아올 땐 다른 데로 가.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땡땡씨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니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한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계속 취소했던 게 약간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용서하지 않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땡땡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고 전 남편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길에서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머리에 탈모도 좀 생긴 것 같고 살도 좀 빠져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뿌린 대로 거둔 거겠지요. 지금은 바쁘지만 나중에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진정으로 행복한 신혼여행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